일반 대중의 인식에는 중세의 감옥이 실제 형벌로 기능하지 않았고 단지 임시적인 조치, 법정이나 처형, 전 피고인들의 단기 구금소 또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장소였다는 광범위한 견해가 존재한다. 실제로 중세 사회는 처음에는 범죄자들의 장기간 감금보다는 신속한 처벌, 벌금, 수치형, 신체 절단형이나 처형을 선호했던 것이 사실이다. 장기간의 감옥은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드물었다. 오랜 기간 동안 간수비와 죄수들의 생계비를 부담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감옥이 존재했다면 주로 수사기간 중 고문 포함 피고인을 구금하거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또는 처형 전 유죄 판결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많은 중세의 감옥들은 실제로 오늘날의 구치소와 유사하게 기능했다. 그곳에서의 체류는 대개 추가 판결이나 최종 형벌 집행의 전 단계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감금의 목적과 개념은 변화했다. 지난 세기의 역사 연구는 의식적인 형사 감금이 이미 전성기와 후기 중세에 존재했으며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예외가 아니었음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영국이나 이탈리아의 법률은 이미 감옥을 공식화된 형벌로 알고 있었다. 비록 일반적으로 다른 제재와 함께였지만 14세기 말경부터 유럽의 도시 사회에서는 현대적 감옥 개념의 첫 징후가 나타난다. 독립적인 관리와 규칙, 재정, 그리고 심지어 다양한 죄수 범주의 분리를 가진 보다 지속적인 감옥. 이 시기에 감금 자체는 이전 역사학이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형벌의 종류가 되었다. 다시 말해, 중세는 이전에 주장되었던 것처럼 자유박탈 형벌을 모르는 시대가 아니었다. 후기 중세에는 오히려 감옥이 전통적인 처형이나 신체 절단형과 함께 형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은 결코 교회 사법부의 영역만이 아니었다. 세속 도시들과 군주의 법정들도 마찬가지로 감옥 형벌을 적용했다. 중세 죄수들의 구성은 다양했으며 사회적 지위와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랐다.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다. 중범죄 혐의자들, 예를 들어 살인, 강도, 방화, 화폐 위조나 폭력 행위. 이들은 종종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렸고 그 후 대개 처형을 기다렸다. 감옥에서의 체류 자체가 그들에게는 추가적인 고통이자 처벌 과정의 일부였다. 경범죄자들, 싸움, 음주, 사소한 절도, 사기, 모독이나 비방. 도시법은 이런 범죄들도 해결해야 했고 단기 감금, 예를 들어 며칠간은 종종 그 자체로 형벌이 되거나 벌금 지불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었다. 채무자들, 빚을 갚지 않는 것은 특히 도시에서 감금의 빈번한 이유였다. 이런 죄수들은 그들이나 그들의 가족이 빚을 청산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석방될 때까지 감옥에 머물렀다. 유명한 후기 중세 채무자 감옥으로는 예를 들어 런던의 럿게이트 감옥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양조업자 로버트 퍼슬도 수감되었다. 그는 1416년에 간수들이 자신을 너무 엄하게 대한다고 계속 감시하며 평안히 잠들지도 못하게 한다고 불평했다. 정치적으로나 권력상 불편한 인물들, 반란을 일으킨 귀족들, 포로가 된 적들이나 군주의 라이벌들, 그리고 기타 저명 인사들. 이런 죄수들을 위해서는 왕실성의 특별한 국가 감옥이 존재했으며 여기서 그들은 종종 정식 재판도 없이
오랜 세월을 보냈다. 체코 역사에서는 예를 들어 1547년 신분제 반란 패배 후나 1620년 백산 전투 후 크르지보클라트 성에 감금된 체코 귀족들이 유명하다. 이들에게는 군주가 심지어 하인들과 충분한 음식을 갖춘 상대적으로 편안한 감금을 보장해 주기까지 했다. 종교적 죄인들과 이단자들, 교회 기관들은 이단 이교이나 예를 들어 마법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구금했다. 교회 법정들은 종종 부과된 참회로 이단자가 회개할 경우 사형 대신 종신 감옥, 예, 수도원 지하 감옥에서 을 내렸다. 적지 않은 수의 마녀라고 여겨진 여성들이나 이단자들이 종교재판소의 감방에서 수개월을 보내며 신문과 판결을 기다렸다. 마법, 간통 등으로 고발된 젊은 여성들은 또한 소위 악마적 신체 검사 중에 간수들로부터 성적 학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살아남는다면 감옥에서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나갔다. 가족 구성원들이나 귀족 내 라이벌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왕권의 분열과 하급 귀족에 대한 사법권 부여로 영주 거주지의 사적 감옥들도 확산되었다. 귀족들은 이를 계산 정리와 가족 분쟁을 해결하는 데 활용했다. 불순종한 아내나 딸들의 감금 사례가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코마르지체의 엘리시카 부인은 16세기에 말대꾸, 건방진 말 때문에 자신의 남편에 의해 감금되었다. 스미르지체의 엘리시카는 또한 전설에 따르면 평민과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쿰부르크 성의 지하실에서 10년간 감금되었다고 한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나 개인적 복수에서 비롯된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은 거의 모든 중세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지부터 귀족까지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감옥에 갈 수 있었지만 이유와 감금 기간은 사례마다 달랐다. 많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옥이 즉각적인 교정이나 경고의 역할만 했던 반면 중요한 정치범들이나 귀족 가문의 골칫거리들은 권력자들의 의지에 따라 수년간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완전히 근본적인 요소는 죄수의 사회적 계층이었다. 이것이 해당인이 무엇으로 감금될지 뿐만 아니라 형벌을 어떤 조건에서 보낼지, 그리고 사면이나 석방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를 결정했다. 중세 유럽의 감옥 운영자들은 다양했으며 종종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 감금하고 재판할 권한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력 중심지들이 가지고 있었다. 군주왕, 왕실성들과 요새들은 중요한 죄수들과 왕국 전체를 위협하는 범죄자들을 위한 국가 감옥 역할을 했다. 일반적으로 고위 귀족들, 전쟁 포로들, 왕관에 대한 반란자들 등이 거쳐갔다. 왕실 감옥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경비가 삼엄했지만 수용 능력은 제한적이었다. 도시들, 도시자치정부, 성장하는 중세 도시들은 점진적으로 자신들만의 감옥을 구축했다. 왕의 허가로 수백 개의 도시와 소도시들이 사법권, 사형권 포함을 획득했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도시 감옥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 도시 감옥들은 대개 도시의회나 촌장에 관할해 있었다. 시청 지하실, 성문 또는 도시 성벽의 탑들에 위치했다. 즉, 충분히 튼튼한 벽과 잠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 귀족, 귀족에게 속한 많은 성들이 자신들만의 사적 감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후기 중세의 지방 귀족들이 농노들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농노들, 시골 범죄자들 또는 개인적 복수를 위한 감옥으로서
성의 지하 감옥들, 소위 굶어 죽이는 감옥도 확산되었다. 위, 참조. 이런 감옥들의 관리는 순전히 영주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체제는 귀족이나 그의 대리인이 결정했고, 종종 강자의 권리 외에는 어떤 통일된 규칙도 적용되지 않았다. 교회, 교회도 자신들만의 감옥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주교들과 대주교들은 교회 문제들, 이단, 중혼, 성물 도난 등에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이를 위해 교회 감옥들을 설치했다. 주교 궁전의 지하 감방들, 규율을 어긴 수도사들을 위한 수도원 감옥들, 또는 종교재판소가 활동하는 지역의 종교재판소 감옥들일 수 있었다. 이들은 교회 고위직들, 종교재판관들, 수도원장들 등이 관리했고 교회법에 속했다. 이런 각각의 감옥 유형들은 고유한 관리와 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당국이나 도시의회가 임명한 간수가 책임졌다. 그의 임무에는 죄수들에 대한 감시, 식료품 공급, 청소 및 시설 보완이 포함되었다. 간수 직책은 그리 매력적이지도 수익성이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종종 낮은 급여를 받거나 아예 무급인 직책으로 지역 사형 집행인이나 보안관이나 촌장의 다른 조수가 맡았다. 이런 감시자들은 따라서 죄수들 자신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수입을 보충했다. 감옥 재정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죄수들 돌봄을 위한 고정 예산은 존재하지 않았다. 비용은 종종 공동체, 도시가 처형 전까지 위험한 범죄자들의 구금비를 부담나 직접 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부담했다. 특히 도시 감옥들에서는 정교한 수수료 체계가 발달했다. 감옥 입장료, 영국의 증언에 따르면 환영 인사로 간수들을 위한 맥주 한 라운드 비용도 포함부터 음식, 침대나 연료에 대한 일일 지불금, 석방시 퇴장료까지 죄수들은 사소한 일들을 위해서도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했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조차 수수료가 있었다. 소위 세웻, 족쇄 제거 수수료. 지불 금액은 통일되지 않았고 종종 죄수의 재산과 신분에 따라 정해졌다. 예를 들어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유명한 런던의 플리트 감옥에서는 서로 다른 구역과 요금이 존재했다. 부유한 귀족들은 소위 남작의 방에서 개인 방, 벽난로, 그리고 감옥 내 방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을 위해 주당 2실링 사펜스를 지불했으며 하인들과 친구들이 그들을 찾아올 수 있었다. 반면 가난한 채무자들은 하룻밤에 2펜스를 내는 집단 숙소나 거지들을 위한 완전 무료 지하 감옥에 수용되었는데 후자는 가장 비참한 숙박만을 제공했다. 특별한 여성구역은 감금된 여성들을 위해 마련되었고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은 탈출을 막기 위해 벽이나 바닥에 사슬로 묶일 수 있는 감옥의 가장 견고한 구역에서 끝났다. 소위 볼턴 지하 감옥. 영국의 이 사례는 이미 중세 말기에 상당히 정교한 감옥 조직을 보여준다. 유럽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에서는 그 시대의 감옥 제도를 관료적 관리와 회계를 가진 기관으로 변모시켰다. 물론 많은 소규모 감옥들과 성의 감옥들은 그런 편의시설이나 조직을 갖지 못했다. 거기서는 자의적인 질서가 지배했다. 간수의 개성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에도 잔혹함에 대한 통제와 제한이 존재했다. 간수들이 관습의 범위를 넘어 죄수들을 너무 괴롭히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석방된 죄수들이 간수들을 법정에서 갈취, 폭력이나 자신들에게 보내진 자성금 남용으로 고발한 몇 가지 불만 사례가 보존되어 있다. 이런 정의를 위한 모든 시도가 가해자들의 처벌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발의 존재 자체가 죄수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에 대한 관념이 존재했고 자의적인 고문이 공식적으로 용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중세 감옥에서의 일상적 현실은 사례마다 극적으로 달랐다. 주로 죄수의 사회적 지위와 부에 따라.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건들은 가혹했고 그것을 완화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비인간적이기까지 했다. 많은 감옥들은 어둡고 습하고 차가운 지하 감옥이었으며 여기서 죄수들은 추위와 빛의 부족으로 고통받았다. 간수들은 유지보수와 청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더러움, 기생충, 악취가 일상이었다. 비좁은 방들에서는 또한 질병이 빠르게 퍼졌고 전반적인 위생은 형편없었다. 죄수들은 가장 기본적인 위생용품도 이용할 수 없었다. 종종 감금 기간 내내 같은 옷을 입고 씻을 기회도 없었다. 벽이나 나무 주식에 묶인 불행한 자들은 종종 며칠 동안 앉거나 누울 수도 없었고 모든 신체적 필요를 바닥에 해결해야 했다. 감옥의 벽들은 그래서 배설물과 부패 냄새가 배어 있었다. 중세 연대기들이 가끔 목까지 배설물에 잠긴 죄수들이나 너무 심한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지하 감옥들을 언급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묘사들은 감옥을 지옥에 비유하는 당시의 상상력의 영향으로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감옥의 화장실 즉 중세 변소, 폐기물을 폐기물 구덩이로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상황이 다소 완화되었다. 때때로 감방들은 성의 변소 배관이 들어오도록 위치했다. 예를 들어 프라하 성에서는 상층부 화장실의 폐기물이 지하실, 감옥방들로 직접 흘러 들어가서 죄수들 위로 배설물이 떨어졌다. 이 끔찍한 샤워 시스템은 형벌을 가중시키고 죄수를 극도로 모욕하는 값싼 수단으로 적용되었다. 문자 그대로 왕의 배설물이 죄수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으로 해당자가 이를 극도의 모욕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모든 감옥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변소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감방들은 종종탑과 지하실의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되어 습기가 지배하고 하수 배출이 어떻게든 계산에 들어가는 곳이었다. 고고학적 조사는 예를 들어 스보야노프 성탑이 바닥에서 중세 폐기물 저장조를 발견했다. 같은 탑이 감옥, 전통적으로 굶어 죽이는 감옥이라 불림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바닥의 벽감이 비밀 금고인지 아니면 단순히 죄수들을 위한 임시 변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위생 상태는 따라서 비참했다. 죄수들은 종종 기생충성 피부 질환, 이질, 그리고 청결 부족에서 비롯되는 다른 질병들로 고통받았다. 감옥에서의 영양과 식사도 마찬가지로 매우 빈약했다. 가족이 죄수를 돌보지 않거나 더 나은 음식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대개 하루에 한 번 딱딱해진 빵 한 조각과 물 한 항아리를 받았다. 더 나은 경우에는 일일 배급으로 묽은 수프나 약간의 죽이 있었지만 그 이상은 없었다. 도시 감옥들은 때때로 죄수들이 창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구걸하여 음식을 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런 자선금은 종종 간수들에 의해 남용되었다. 간수들이 선행자들로부터
죄수들에게 온 돈이나 음식을 압수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가난한 죄수들은 따라서 주변의 선의에 의존했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위험이 있었다. 중세 체코어가 탑에서 공부하러 가다를 거지가 되어 떠돌아 다닌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감금이 종종 굶주림이나 탈진으로 인한 죽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수도사가 기도 중에 굶주리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뚜렷한 사회적 차이가 존재했다. 고귀하거나 부유한 죄수들은 종종 상당히 견딜 만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부유한 범죄자들은 더 나은 방에 수용되었고 자신의 침대와 심지어 하인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음식을 밖에서 가져오게 할 수 있었다. 보존된 기록들은 예를 들어 17세기 초 크르지보클라트에 감금된 귀족들이 점심에 평소에 오잔 대신 맥주 4잔만 받는다거나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쇠고기를 음식으로 받는다고 불평했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프라하 성에서는 일부 저명한 죄수들이 술을 즐기고 음악으로 시간을 보냈다. 연대기는 1570년 농민 소녀들의 유혹자로 정죄받은 프로스티보르의 라디슬라프가 와인을 마시며 동료 죄수와 함께 화가 나서 자신의 류트를 그의 머리에 부딪혀 부순 사례를 기록한다. 이런 예들은 근세에 속하지만 더 나은 죄수들을 위한 조건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충분한 음식, 음료, 그리고 오락. 반면 무산자 죄수들은 굶주림과 족쇄 속에서 고통받았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맨바닥이나 약간의 집 위에서 잠을 자야 했고, 겨울에는 실질적으로 담요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 중 거의 아무도 세외 족쇄 제거,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죄수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손이나 발에 철제 족쇄를 차고 있었다. 금속 족쇄는 죄수들의 사지에 베어들어 부종과 고통을 야기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게 지불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이는 단지 더 많은 불평등으로 이어졌을 뿐이다. 정신적인 면에서 감옥에서의 체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죄수들은 감방문이 언제 열릴지 결코 알지 못했다. 그것이 음식을 가진 간수인지 아니면 고문 허가서를 든 사형 집행인인지 중세 형사 절차에서는 실제로 신문 중 고문이 도시법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피고인들은 고통과 정신적 압박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저항하거나 뇌물을 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간수들이 그들을 길들이거나 지불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스스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을 당할 수도 있었다. 잔혹한 대우에는 구타, 수면 박탈, 목이 비틀린 자세로 장기간 묶어두기 또는 의도적인 굶주림과 갈증 노출이 포함되었다. 연대기와 문서들에는 일부 간수들의 비인간적 관행에 대한 증언이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해밍은 1440년에 감옥에서 보안관의 하인들에 의해 무거운 족쇄에 채워지고 깊은 구덩이에 나무 주식에 넣어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공중에 매달렸으며 이 모든 시간 동안 나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어지지 않았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이 모든 것이 석방을 위한 높은 몸값을 강요하려는 목적이었다. 해밍은 결국 지불했지만 자유의 몸이 되어 부당함에 대해 법정에 고발했다. 불행히도 판결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정의를 추구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가혹한 대우가 중세사법부에서도 한계를 넘은 것으로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행위의 사례들은 드물지 않았다. 특히 더 높은 권위의 감시가 존재하지 않는 사적 귀족 감옥들에서 불행한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감금자의 자의에 달려 있었다. 때때로 우리는 죄수가 잊혀진 지하 감옥에서 천천히 굶어 죽도록 선고받은 극단적인 경우들을 듣는다. 소위 오블리에테, 즉 굶어 죽이는 감옥. 그런 형벌은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대한 반역에 대한 잔혹한 판결로서 일상적 관행에서 잔혹한 중세 영주들조차 오래 끄는 굶주림의 고통보다는 신속한 처형을 선호했고, 죄수를 모욕적으로 세상에서 치워버리고 싶을 때도 차라리 그를 살아있는 채로 벽에 묻어버렸다. 굶어 죽이는 감옥의 벽에 묻힌 죄수들에 대한 보고가 존재한다. 반대로 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죄수들, 몸값, 벌금, 식도의 경우, 간수들은 그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살아있고 건강하게, 비록 고통 중에서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감옥에서의 일상은 육체적 고난, 정신적 압박, 그리고 때때로 오는 안도의 순간들, 음식을 가져온 친척의 방문, 자선, 또는 심지어 더 나은 대우를 위한 간수 매수 사이의 균형 잡기였다. 많은 죄수들이 신앙에 매달렸다. 감옥은 교회에 의해 연옥에 비유되었고, 일부 연대기 작가들은 심지어 감옥을 지상의 영혼 연옥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불행한 자들에게 중세 감옥은 오히려 지상의 지옥이었다. 고통, 더러움, 절망 속에서 날들이 흘러가고 종종 조기 사망으로 끝나는 곳. 중세 감옥들의 건축과 모습은 유형과 목적에 따라 상당히 달랐다. 일반적으로 특별히 건설된 건물들은 아니었다. 중세 말 몇몇 도시 감옥들을 제외하고 오히려 다른 건물들, 성들, 요새들, 시청들이나 도시탑들, 내에 개조된 공간들이었다. 감옥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되었다. 지하, 지하실들, 두꺼운 벽의 탑들, 또는 도시 요새의 성문들과 보루들에 중점은 튼튼한 벽들과 쉽게 지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좁은 입구에 있었다. 전형적인 모습은 성의 탑, 거대한 석조로 된 백프리트로 그 하층부, 종종 창문도 없고 위에서 단 하나의 구멍만 있는 죄수들을 위한 지하 감옥이 있었다. 그런 지하 감옥들은 대개 매우 단순했고 종종 단지 바위나 석쇠에 파낸 벌거벗은 방이었다. 때때로 고전적인 문도 없었다. 죄수는 천장의 구멍, 소위 앙스트록 또는 불안의 구멍을 통해 탈출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내려졌다. 이런 형태의 감방은 오우블리에테, 프랑스어 오우블리에, 이때서 유래 또는 체코어로 굶어 죽이는 감옥이라고 불렸는데, 죄수를 위해서 밧줄이나 도르래가 아니면 나갈 방법이 없는 밀폐된 구덩이에 격리시킨다는 점에서 잔혹했다. 하지만 모든 탑들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많은 소위 굶어 죽이는 감옥들은 실제로는 지하 창고나 저수조였고, 나중에야 그들의 무서운 명성을 얻었다. 실제 죽음의 탑들, 즉 굶주림으로 죽는 곳들은 존재했지만 일반적인 감금이 아니라 예외적인 처형 형태로 쓰였다. 도시들에서는 시청이나 다른 공공 건물의 1층이나 지하 또는 도시 성문의 석조방들이 더 일반적이었다. 체코어로는 그런 감옥들을 샤틀라바라고 불렀다. 더 작았고 종종 단지 한두 개의 감방, 예를 들어 하나는 시민들을 위한 것, 더 부드러운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불황자들이나 농노들을 위한 것, 더 가혹한 체제. 이런 감옥들의 설비에는 잠을 위한 나무 침상들 또는 벽에 붙은 단순한 침대들이 포함되었지만 가난한 죄수들은 바닥에서 잤다. 창문은 거의 없었다. 있다면 자선을 위해 겨우 손을 내밀 수 있는 격자가 있는 좁은 화살구멍 창이었다. 환기와 채광을 위해서는 보안이 허용하는 경우 격자 구멍이 있는 감방문 자체를 열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철제 족쇄와 쇠고랑은 감옥의 표준 장비였다. 벽에는 사슬을 연결할 수 있는 철제 고리나 고리들이 박혀 있었다. 죄수는 손과 발 모두에 족쇄를 찰 수 있었다. 당시의 족쇄는 나사나 자물쇠로 잠그는 쇠고랑을 닮았다. 발은 단지 몇십 센티미터 길이의 사슬로 연결되어 유죄 판결자는 조금씩만 걸을 수 있었다. 처벌을 위해서나 탈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거운 철제도 사용되었다. 나비나 돌로 채워진 족쇄로 사지를 극도로 무겁게 만들었다. 다른 장비로는 나무 주식이나 설치물들이 있었다. 도시들에서는 종종 감옥 마당이나 시청 앞에 필로리, 공개적 수치를 위한 장치가 서 있었고 여기에 죄수들이 일정 시간 일반적으로 사소한 범죄로 묶였다. 감옥 내부에는 고문 도구들이 있었다. 나사 조임기, 엄지나사, 줄로 조이는 등받이, 매달기 족쇄 등으로 신문중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것들은 감방의 장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옥 옆에 별도 고문실, 예, 지하실에 인접한 방에서 이었다. 일부 감옥들의 흥미로운 특징은 주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죄수는 종종 완전한 침묵과 고독 속에서 살지 않았다. 도시 샤틀라바들은 번잡한 건물들과 활동의 중심지의 일부였다. 예를 들어 베네치아와 플로렌스의 중세 감옥들은 도시의 심장부에 서 있었고 더 엄격하게 지켜지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의 일부로 여겨졌다. 그곳의 죄수들은 지나가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구걸하거나 가족에게 전가를 보내거나 밖에서 시장의 소음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종종 다른 동료 죄수들과 감방을 공유했기 때문에 완전한 독방 감금은 오히려 예외였다. 감옥의 이런 사회적 차원은 일부 자료에도 반영되어 있다. 죄수들이 함께 감옥 노래를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외부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들을 알고 있다. 주변과의 접촉은 근세의 감옥 변화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도 영국 감옥들은 부유한 죄수들의 경우 감옥구역에서 방문과 하인들의 이동을 일반적으로 허용했다. 오직 계몽주의적 감옥 개념이 이런 연결을 끊고 유죄 판결자들의 사회로부터의 엄격한 격리를 도입했다. 중세 감옥 제도의 기본적 특징들이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했지만 중요한 지역적 차이점들과 시간에 따른 발전적 변화들이 존재했다. 초기 중세, 6세기부터 11세기까지 초기 중세의 야만족 법전들에서는 감옥을 일반적인 형벌로 찾아볼 수 없다. 보상적 벌금, 외래길드, 이나 신체적 형벌이 우세했다. 감금은 오히려 예외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재판 전 구금자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중요한 포로들, 일반적으로 패배한 통치자들이나 인질들을 억류하기 위해서. 수도원들과 대성당들에서는 그러나 영적 감옥의 개념이 존재했다. 잘못을 저지른 수도사들이 처벌로 수도원 감방에 일시적으로 격리될 수 있었고 또는 교회 법정들이 참회적 감금을 명령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감옥이 아니라
오히려 참회의 한 형태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초기 중세는 비잔틴이나 이슬람 중심지들에서의 가끔씩의 지하 감옥 언급을 제외하고는 제도화된 감옥을 알지 못했다. 전성기 중세 12세기부터 13세기까지 12세기 도시들과 국가 행정의 발전과 함께 최초의 지속적인 감옥 공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이미 노르만 정복 1066 후 노르만족들이 모든 주에 성 감옥들을 도입했고 소위 카운티 가울스 12세기 헨리 2세는 각 주가 왕실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들을 위한 자체 감옥을 가지도록 명령했다. 같은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도시 코민들이 탄생하고 그와 함께 코민 감옥들도 생겨났다. 유명한 예는 1300년경 도시에 직접 대규모 공공 감옥 르스틴체를 건설한 플로렌스이다. 이것은 채무자들과 범죄자들을 위한 주요 감옥 역할을 했고 플로렌스 사법부의 자랑이었다. 수백 명의 수용 능력과 자체 체제를 가진 넓은 건물 블록, 도시 안의 도시였다. 유사한 기관들이 다른 이탈리아 도시들, 볼로냐, 베네치아에도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의 탑들과 소규모 도시 샤틀라바들이 주도했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의 대헌장 1.15 이 아무도 법정의 합법적 판결 없이는 감금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간접적으로 감옥제대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감금이 이미 그 당시 절차의 일반적인 부분이었고 법적 틀을 필요로 했음을 보여준다. 후기 중세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 시기는 많은 면에서 감옥제도의 확산을 가져왔다. 이미 언급했듯이 14세기 서유럽 도시들에서는 행정과 죄수 분류를 가진 상당히 정교한 감옥들이 발달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심지어 최초의 감옥 규정의 징후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볼로냐에서는 1305년 감옥 목록이 존재했고 나중에는 죄수들의 식료품에 대한 규칙들도 있었다. 플란테저넷과 튜더 왕조하의 영국은 덜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감옥을 점점 더 자주 사용했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퓨카 입증한 바와 같이 체코 지역을 포함한 중부 유럽에서는 그동안 도시 자치정부가 강화되었다. 15세기까지 대부분의 왕실 도시들이 사형권을 획득했고 따라서 샤틀라바드를 설치해야 했다. 프라하는 여러 감옥을 가지고 있었다. 감옥 역할을 하는 도시탑들, 예, 미훌카, 나중에 신시가지 탑과 프라하 성은 국가 죄수들을 위한 광범위한 감옥 지하실들을 보유했다. 독일에서는 15세기에 이미 영국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한 분리된 감방을 가진 도시 감옥들이 입증되었다. 발트해 도시들과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그러나 일부 전통적 형벌들, 예, 추방이나 벌금, 이 더 오래 지속되었고 감옥은 더 천천히 확립되었다. 지역적 특성들 이탈리아와 남유럽에서는 감옥들이 종종 도시 중심지에 통합되어 거의 공공기관처럼 기능했다. 죄수들과 주변의 빈번한 접촉, 죄수들에게 음식을 보내는 길드들의 지원 등. 반면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고립된 요새, 감옥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 유명한 런던 타워나 14세기에 건설된 파리의 바스티유. 여기에 죄수들이 격리되어 수용되었다. 중부 유럽에서는 성의 탑들에 있는 소위 굶어 죽이는 감옥들이 전형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슈필베르크 성이나 리히니체 성의 탑들이 유명해졌는데 민간에서는 죄수들을 굶어 죽게 하는 것과 연관되었다.
새로운 발견에 따르면 하지만 많은 굶어 죽이는 감옥들은 오히려 더 짧은 구금이나 압박 감옥으로 사용되었다. 죄수들을 잔혹한 조건에서 구금했지만 대부분 결국 석방하거나 처형할 의도로 반드시 굶어 죽게 내버려 두려는 것은 아니었다. 진정한 의미의 종신 감옥은 주로 교회가 이단자들에게 적용했다. 화형의 대안으로서의 종신 감옥. 문화적 관점에서 감옥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른 반향을 가졌다. 예를 들어 14세기 이탈리아 문학 단테 보카치오에서는 감옥이 연옥이나 지옥에 비유되고 고통을 통한 구원의 모티프가 나타난다. 같은 시대의 영국과 프랑스 텍스트들에서는 오히려 감금의 권리와 합법성에 대한 강조를 찾아볼 수 있다. 대헌장, 죄수들의 고발 사례들, 체코 지역에서는 감옥의 모티프가 민간 전설에도 들어갔다. 1498년 프라하 성의 새 탑, 오늘날까지 달리보르카라고 불리며 에 감금되었던 기사, 달리보르의 전설이 유명하다. 그는 바이올린 연주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지며 사람들이 이를 듣고 그를 동정했다고 한다. 실제로 달리보르는 처형되었지만 전설은 대중이 감옥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준다. 고통의 장소로서 거기서 어떤 도덕적 정화나 고통받는 자에 대한 동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으로 중세 감옥들은 확실히 그 당시 사회에 단조롭거나 무시할 만한 부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13세기부터 점점 더 형사 관행에 확고한 부분이 되었고 그것도 많은 지역적 형태들과 특성들을 가지고 고고학적 발견들, 연대기와 도시회계의 문서 보고들, 그리고 현대 학술 연구들이 오늘날 함께 중세 감옥들의 실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종종 기존의 관념들과 다르다. 죄수들이 비인간적 조건에서 고생했던 어두운 굶어 죽이는 감옥들 옆에 당시 사회를 반영하는 상대적으로 조직된 도시 감옥들도 존재했다. 모든 사회적 차이들, 경제적 압력들과 문화적 가치들과 함께. 따라서 중세 감옥은 단지 육체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 잔혹함,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들이 펼쳐진 공간이기도 했다. 철창 뒤에 갇힌 중세 사회의 축소판,